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이 세운 역대급 기록은 전문가들도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뒤늦게 평창 올림픽까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들도 감탄한 한국만의 강점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스포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올림픽 경제학이 제 전공 분야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준비 과정에 자문을 맡게 됐을 때 솔직히 기대가 컸어요.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파리 올림픽 때 이미 한번 쓴맛을 봤던 터라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자료를 다시 꺼내서 정리했어요. 흑자 운영 모델 예산 절감 방식 사후 시설 활용 계획까지 하나하나 표로 만들어서 준비했죠. 회의 전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평창이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렀는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었죠. 특히 경기장 사후 활용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들은 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됐는데 평창은 달랐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몇몇 핵심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밀라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대표, 그리고 몇몇 스폰서 관계자들이 보였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앞에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평창 사례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건설비 절감 방안, 자원봉사자 운영 시스템, 관광 수익 창출 모델까지 조목조목 설명했죠. 처음 10분 정도는 다들 경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메모하는 사람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창의 예산 효율성을 강조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핵심 인사가 손을 들었어요. 조직위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유럽입니다. 아시아 사례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유럽에는 유럽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말씀하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 모델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의 경우. 그러나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오히려 베이징을 참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은 규모도 크고 투자도 대단했죠. 우리 대회 규모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재정 투명성 논란이 있었고 실제 수익 구조도 불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베이징의 경우 재정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고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논의 종료를 의미했어요. 회의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고 제 발표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파리 때와 똑같았죠. 그때도 평창 사례를 들고 갔다가 비슷한 반응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유럽 우월주의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베이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베이징일까? 평창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데이터상으로는 평창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예산 대비 성과도 좋았고 사후 활용 계획도 구체적이었죠. 그런데 왜 굳이 베이징을 선택하려는 걸까? 그때 한 조직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이탈리아 여성이었는데 제 발표를 들었다며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평창 사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거든요. 방향이요. 네, 중국 쪽으로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거리가 보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
다시 검색해봤어요. 재정 보고서, 언론 기사 분석 자료들을 찾아봤죠.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기업이 유럽 스포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탈리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었죠. 기사를 읽으며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베이징을 강하게 밀었던 그 인사 중국 기업의 투자 유럽 올림픽 조직위의 묘한 태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어요. 며칠 후 다른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떤 안건이 쉽게 통과되는지 지켜봤죠. 하지만 설마 싶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가 돈으로 얼룩진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회의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모델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평창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저는 베이징 올림픽을 직접 방문했었어요. 학술 연구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일정으로 경기장 시찰과 운영 시스템 분석을 계획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국인 관중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외 관람객 입국이 대폭 제한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올림픽 분위기도 별로 나지 않았죠. 경기장 관중석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날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갔는데 좌석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관중이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빈자리가 훨씬 많았죠. 선수촌 주변은 통제 구역이 많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데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았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재정 구조였습니다. 베이징이 얼마나 투자했고 어떻게 수익을 낼 계획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찾기가 어려웠죠. 조직위 홈페이지에 가봤지만 총괄적인 수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언론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 관련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 그런 말들 뿐이었죠.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면 담당자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연결해줬는데 그쪽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관계자는 상업적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호텔 음식만 먹기엔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죠. 가이드가 추천한 식당이었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 관광객도 많이 온다면서 안심하라고 했어요. 메뉴판을 보고 현지 요리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명치 부분이 아프기 시작했고 곧이어 메스꺼움이 올라왔죠.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날 밤 내내 고생했습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예정된 경기장 방문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동료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근처 약국 위치를 알려줬어요. 동료가 대신 가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중국어로 된 설명서를 보며 용량을 가늠해서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호텔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겨울 하늘이 보였지만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속은 계속 불편했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결국 이틀을 꼬박 호텔방에서 보냈습니다. 계획했던 경기장 시찰도 선수촌 방문도 조직위 인터뷰도 전부 취소됐어요. 그렇게 일주일 일정 중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후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느낀 건 허탈함이었어요. 이렇게 와서 제대로 본 것도 없이 돌아가야 한다니. 연구비를 받아서 온 출장인데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보려고 애썼습니다. 경기장 몇 곳을 둘러봤고 운영진과 짧은 면담도 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죠.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습니다. 성공적이다, 효율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런 형용사들 뿐이었어요. 귀국 후 베이징 올림픽 관련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몇 달 후 중국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흑자 운영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상회했고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자평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관중석은 비어 있었고 관광객도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입장권 수입도 제한적이었을 테고 관광 수익도 많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국제스포츠경영학회에서 동료 교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한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숫자는 언제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투명성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다들 공감했죠. 한 교수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숫자를 조정한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은 성공 사례로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중국의 조직력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대규모 투자와 완벽한 준비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시기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밀라노 회의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포장만 보고 있었어요. 실제 내용은 관심 없는 것 같았죠. 투명하지 않은 재정 구조나 과장된 성과 발표 같은 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또 그 핵심 인사가 복도에서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우연히 몇 마디가 들렸어요. 베이징 측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미팅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이었죠. 기술 이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말도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조직위 내부 문서를 보게 됐어요. 회의 자료를 복사하러 갔다가 프린터기에 남아있던 문서였습니다. 스폰서 관련 자료였는데 중국 기업 이름이 여러 곳에 등장했죠. 투자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하단에 적힌 담당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베이징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 인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베이징 모델이 좋아서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 기업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투자를 받는 대신 베이징 방식을 따르기로 한 거였습니다. 돈과 영향력의 교환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조용히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효율성도 투명성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누가 더 많은 돈을 대는지가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베이징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텅 빈 경기장, 통제된 거리, 그리고 이틀 동안 알아누웠던 그 호텔방. 사진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건가? 투명하지 않은 재정 구조, 과도한 투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거래들. 평창은 달랐어요. 모든 게 투명했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회의가 있겠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죠. 다음 날 회의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안건 자체가 중국 관련 투자 검토로 시작됐어요. 밀라노 조직위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경기장 시설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디지털 시스템 구축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창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사무총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밀라노의 인프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올림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했어요. 몇몇 인사들은 박수까지 쳤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투자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주지는 않을 텐데요. 사무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그 핵심 인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당연히 협력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검증된 방식들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방식도 베이징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재정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되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죠. 이건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라 밀라노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른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분위기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이탈리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제게 조언을 해줬던 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 중입니다. 몇몇 핵심 인사들은 중국 측과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공개된 사실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관련 안건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배치 문제였죠. 한국 측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문화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배치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메인 광장 구석 공간을 할당했습니다. 안전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입니다. 저는 배치도를 자세히 봤어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사람들 동선에서 벗어난 곳이었죠. 반면 입구 정면 가장 넓은 공간에는 중국 공식 후원 부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위치가 너무 구석진 것 같은데요.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재배치하면 어떨까요? 담당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미 전체 배치가 끝났습니다. 안전 동선상 이 위치가 적합합니다. 그 핵심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간 배치는 후원 규모와 계약 조건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한국 측이 더 좋은 위치를 원한다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겠죠. 노골적인 말이었습니다.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구석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올림픽은 상업 행사 이전에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참가국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항이니 재논의는 어렵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한국 측에서 정식으로 재배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의 답변은 예상대로였어요. 안전 동선 문제로 변경이 어렵다는 거였죠.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자를 찾아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습니까? 위에서 정한 일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부스가 정면에 배치된 건 후원 규모 때문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쪽이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평창 올림픽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평창은 어땠을까? 참가국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을까? 자료를 보니 평창은 국가별 홍보관 배치를 추첨으로 정했더군요. 후원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준 거였죠.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어요. 돈이 모든 걸 결정했죠. 다음 날 회의실에서 그 핵심 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동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우연히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바뀐 대화였는데 프로젝트 일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였어요. 복도로 나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올림픽 준비가 아니구나. 중국 자본이 유럽 스포츠 시장에 들어오는 통로였던 거죠. 밀라노 올림픽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회의가 열렸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표정이 굳었어요. 평창 사례를 언급하면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죠. 반면 중국 이야기를 꺼내면 달랐습니다. 자료가 곧바로 통과됐고 논의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베이징의 경험을 배우자는 말이 회의 때마다 나왔죠. 저는 회의록을 검토하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평창 사례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었어요. 하지만 중국 투자 이야기가 나온 이후 완전히 달라졌죠. 평창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베이징이 모든 기준이 됐습니다. 구조가 기울어진 겁니다. 돈이 판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자본이 어떻게 진실을 덮고 구조를 바꾸는지. 올림픽 정신 같은 건 이미 사라졌다. 남은 건 거래뿐이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거래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은 화려했습니다. 밀라노 시내 중심부에서 펼쳐진 개막 행사는 이탈리아 특유의 예술성을 과시했어요. 불꽃놀이가 터지고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했죠. 중국 투자로 만든 대형 LED 스크린이 광장을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래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개막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직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미 몇몇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황급히 보고하고 있었어요. 선수촌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집단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단 이동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호텔로 이탈한 건가?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호텔이 아닙니다. 코리아 하우스로 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요. 그 구석진 곳으로요. 담당자가 태블릿을 켜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국 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저게 다 뭐하러 간 건가? 다른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까지 국적도 제각각이었죠. 그 핵심 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공식 후원관 상황은 어떤가? 담당자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부스 앞도 사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와는 비교가 안 됐죠. 줄도 훨씬 짧았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개막 초반이라 호기심에 몰린 거겠죠. 며칠 지나면 분산될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올림픽 파크 입구부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리고 있었죠. 안내 지도를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목적지는 역시 코리아 하우스였어요. 입구 정면에 있는 중국 후원관을 지나쳤습니다. 그곳도 사람이 있긴 했지만 한산했어요. 최신 VR 체험 부스가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구석진 위치였지만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입구부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관찰했습니다. 선수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어요.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한 미국 선수가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대. SNS에서 난리야. 독일 관광객은 한국 전통 의상 체험 부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줄 선 거라고 했죠. 입구에서 한국 스태프가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안내했어요. 사람들은 순순히 받아서 기다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공식 후원도 받지 않고 구석에 배치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다니.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하지만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죠. 한쪽에는 한식 시식 코너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K-팝 체험 부스가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 소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식 코너에서는 비빔밥과 떡볶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맛있게 먹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선수촌 음식보다 훨씬 나은데요.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요. 옆에 있던 일본 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 밸런스도 좋고 양도 적당해요. 운동선수한테 딱 맞는 식단인 것 같아요. K-팝 체험 부스에서는
짧은 안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즐겁게 따라 하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함께 춤을 췄죠. 전통 문화 코너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색색의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이탈리아 여성이 거울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옷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스태프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그곳에서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거였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입구줄은 더 길어져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사람이 더 몰린 거였죠. 저는 중국 후원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중국 부스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전시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 발길은 뜸했어요. VR 체험 기기가 여러 대 있었는데 대부분 비어 있었죠. 한 직원이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어요. 전시 내용은 화려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고 있었죠. 최신 스포츠 기술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기술과 성과만 강조할 뿐 사람과의 교감은 없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건 VR 기기뿐이었고 그마저도 복잡해 보였죠. 한 관광객이 VR 기기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사용법이 어려워 보였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설명도 불친절했죠. 저는 두 곳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다른 쪽은 밀어냈어요. 기술과 투자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긴급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핵심 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후원 구조상 노출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 동선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건데요. 그 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진심이 통한 거죠. 며칠 후 저는 다시 올림픽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직위에서는 여러 부스의 관람객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국가 부스 홍보도 강화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코리아 하우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다른 국가 부스 앞은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몰려 있었고 밀치는 소리도 들렸죠. 한 부스 앞에서는 새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걸 봤어요. 직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프랑스 부스 앞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입장 인원 제한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며 항의하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독일 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줄다운 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입구 주변에 뭉쳐 있었고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었죠. 직원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정리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그 혼란을 지나 코리아 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부터 확연히 달랐어요. 깔끔한 줄이 형성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살폈어요. 입구에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스태프가 아니었어요. 일반 관광객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놀라웠습니다.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숫자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영어로 설명하며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외국인들이 고맙다며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공식 자원봉사자인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광객이에요. 한국에서 왔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기다리니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일인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 관광객들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외국인에게 입구 위치를 안내해주고 있었고 다른 남성은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었죠. 공식 경비 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구석진 곳에 있었고 예산도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줄은 가장 질서정연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스템 덕분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 없이 기다렸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입장하고 나올 때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한 캐나다 관광객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줄 서는 것도 편했고 안에서도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옆에 있던 호주 관광객도 거들었습니다. 다른 부스는 너무 혼잡해서 포기했는데 여기는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다른 부스와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뭘까? 예산도 적고 위치도 안 좋은데 왜 여기가 더 나을까? 답은 사람이었어요. 시스템이나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질서 의식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통제가 어려워졌죠.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정리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아예 입장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안전 문제가 생긴 거였죠. 관광객들이 항의했지만 직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코리아 하우스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나눠주던 그 한국 남성이 이제는 2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다른 한국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눴어요. 한 명은 번호표를 나눠주고 다른 한 명은 대기줄을 관리했죠. 영어가 서툴렀지만 몸짓과 미소로 소통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잘 따라왔어요. 저는 한 스페인 관광객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스는 안 가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혼잡해 보여서요. 여기가 훨씬 편해 보였어요. 줄도 잘 서 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다른 곳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기다렸지만 여기는 평화로웠죠.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관광객이 옆에 독일인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독일인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죠. 그들 뒤에 선 프랑스 가족은 아이들에게 한복 사진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 광경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서정연한 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한국 관광객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서둘러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스태프들은 마지막 사람까지 다 받기로 결정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모두를 입장시켰죠. 마지막 관광객이 나올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며 스태프들에게 인사했어요. 다른 곳은 다 문 닫았는데 여기는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스태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번호표 받으신 분들은 다 책임져야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경기장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외곽에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었어요. 조직위 자문으로서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해야 했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경기장 위치를 확인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환승을 2번 해야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환승 정류장을 잘못 내린 거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낯선 거리였죠. 이탈리아어 표지판만 보였고 영어 안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 앱을 다시 확인했지만 GPS 신호가 불안정했어요. 정확한 위치가 잡히지 않았죠. 근처 상점에 들어가 물어보려 했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몸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점원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거리로 나와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시아 여성이었어요. 가방에 작은 태극기 키링이 달려있는 게 보였죠. 혹시 길 찾으세요? 물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경기장 가는 길을 못 찾겠어서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어느 경기장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요. 아침 회의가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폰에는 오프라인 지도가 있어요. 여기서 2블록 가면 정류장이 있고 거기서 버스 타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느 버스를 타야 하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줬죠.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태극기 배지였어요. 이거 달고 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관광객이 많거든요. 길 잃으시면 태극기 찾으세요. 배지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정말 괜찮나요?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도 누군가한테 받았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녀는 배지를 제 코트깃에 달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길을 확인시켜주고 떠났어요. 저는 그 배지를 내려다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지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저 여성은 왜 저를 도와준 걸까?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제가 길을 잃고 곤란해 보였기 때문일까? 경기장에 도착해서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장 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식권 구매 방식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동 발권기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버튼을 눌러봤지만 뭘 선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뒤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짜증을 내는 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채 계속 화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였어요.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도 제 코트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보고 온 거였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 기계 사용법을 모르겠어서요. 그는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어떤 메뉴 원하세요? 파스타요. 파스타 여기 있고 음료는 여기요. 결제는 카드 되고요. 금방 식권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아셨어요? 태극기 보고요. 배지 달고 계시길래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왔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 분한테 이 배지를 받았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태극기 달고 계시니까 도와드려야죠. 우리끼리 통하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일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식권을 들고 자리로 가며 생각했어요. 태극기가 일종의 신호 시스템이 된 거구나. 점심을 먹고 경기장을 나서는데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출구 쪽에서 길을 찾지 못해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표지판을 찾고 있었죠. 그때 한국 부부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여성이 제 배지를 보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왔죠. 지하철역 찾으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두리번거리시길래요. 저쪽으로 가면 나와요. 우리도 그쪽 가니까 같이 가시죠. 그들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림픽 보러 오셨어요. 네, 휴가 겸해서 왔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저는 일로 왔고요. 조직위 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바쁘시겠네요. 태극기는 어떻게 달게 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한국분이 주셨어요. 길 잃었을 때 도와주시면서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해외 나가면 서로 잘 챙겨주죠.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노선도를 보며 제가 타야 할 방향까지 알려줬습니다. 환승역에서 주의할 점도 설명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천만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들은 손을 흔들며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3번이나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모두 이 작은 태극기 배지 덕분이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도와줬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 말이에요. 다만 태극기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요. 호텔로 돌아와 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실내의 표시 도움의 신호 연대의 상징.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진정한 네트워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공식 조직도 없이 서로를 돕고 있었다. 작은 배지 하나로 말이다. 며칠 후 다른 경기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서양인 관광객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저는 그 관광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배지를 받으셨나요? 네, 어제 길 잃었을 때 한국분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 달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그는 신기해하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았다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어요.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작은 태극기 배지였죠. 조직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한 통역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제 코트에 달린 배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교수님, 그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한국 분이 주셨어요. 길 찾을 때 도와주시면서요. 그녀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이하네요.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태극기만 보면 도와주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공동체 의식 아닐까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 같은 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문화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렸습니다. 쇼트트랙 결승전이었어요. 저는 관중석 배치와 안전관리를 점검하러 경기장에 갔죠.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한쪽 구역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죠.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정말 컸어요. 경기장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다른 나라 응원단도 있었지만 한국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관중석 뒤편에 서서 전체 분위기를 관찰했어요. 응원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죠. 경기가 시작되자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 선수가 앞서 나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응원단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그때였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외국 아이였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여자아이였죠. 엄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터진 함성 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가 무서웠던 거죠. 엄마가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응원에 방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국 중년 부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과자 봉지였죠. 조심스럽게 아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어요. 엄마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건넸지만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었죠. 아주머니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어조가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미소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괜찮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죠. 아주머니는 작은 인형도 하나 꺼내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복 입은 인형이었어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손에 쥐어줬죠. 아이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응원을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한국 응원단의 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볼륨이 줄어들었죠. 여전히 응원은 하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크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몇백 명이 앉아있는 응원석인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진 겁니다. 옆 사람이 옆 사람에게 눈짓했고 그게 퍼져나간 것 같았어요. 아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응원 소리는 이전보다 절제되어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되 목소리는 낮췄죠. 그러면서도 응원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며 편안해 보였어요. 가끔 경기장을 쳐다보기도 했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도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한국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응원단이 환호했지만 여전히 절제된 소리였어요. 아이를 의식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할 때 아이 엄마가 주변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별일 아니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졌죠. 경기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중국 협력 인사였어요. 밀라노 회의에서 베이징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도 경기를 보러 왔었나 봅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장면을 다 본 것 같았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경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장면 봤어요. 아이 울 때 한국 사람들이 배려하던 거 저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본 광경을 계속 생각했어요. 응원의 열기 속에서도 한 아이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는 문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였어요. 오늘 놀라운 걸 봤어. 무슨 일인데? 한국 응원단이 우는 아이를 배려해서 자발적으로 응원 소리를 낮췄어. 몇백 명이 동시에 말이야. 정말 그랬다고 믿어. 친구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조직된 거야.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구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맞아, 바로 그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이 맴돌았어요. 괜찮아 라고 말하던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자연스럽게 낮아진 응원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말을 잃었던 중국 인사의 표정.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늦은 시간에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관람한 후였어요. 밤 9시가 넘어 있었고 바깥은 상당히 추웠죠. 영하로 떨어진 날씨였습니다. 경기장 밖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념품을 사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광장 바닥은 얇은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낮에 녹았다가 밤에 다시 엉거였어요.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위험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광장 중앙쯤 지나왔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보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술에 취한 건가 싶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주변 사람들도 눈치챘는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휘청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빙판 위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죠. 제가 뛰어가려 했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20대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남성을 붙잡았어요. 넘어지기 직전에 팔을 감싸며 지탱했죠. 남성의 몸무게가 실렸지만 청년은 버텼습니다. 천천히 그를 바닥에 앉혔어요. 빙판이 아닌 눈이 쌓인 쪽으로 옮겼죠. 청년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렸죠. 청년은 침착했습니다. 남성을 눕히고 다리를 살짝 올려줬어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때 또 다른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성에게 감싸줬어요. 추위를 막아주려는 거였죠.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죠. 구급차가 곧 올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남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어요. 의료 지식이 있는 것 같았죠. 남성의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저체온증 증상 같았죠. 여성이 자기 코트까지 벗어서 덮어줬습니다. 본인은 얇은 옷만 입고 떨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또 다른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어요. 겨울 대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 같았죠. 흔들어서 열을 발생시킨 후 쓰러진 남성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담요 같은 거 있으신 분 없나요? 주변 한국 관광객 중 한 명이 차에 있다며 뛰어갔어요. 잠시 후 은박 담요를 가져왔죠. 캠핑용으로 쓰는 보온 담요였습니다. 청년이 그걸 남성에게 덮어줬어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여성은 계속 남성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영어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거였죠. 5분쯤 지났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체온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였어요. 청년이 의료진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쓰러진 시간 증상 취한 조치들을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의료진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른 조치 덕분에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남성을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의료진이 감사하다며 청년과 악수했어요.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외국인들이었어요. 한국 청년과 도왔던 사람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죠. 청년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은 떨고 있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다른 한국인이 자기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죠. 저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처였어요. 의료 관련 일 하시나요?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군대에서 응급처치 배웠어요. 한국은 군 복무가 의무라서 다들 기본적인 건 알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침착하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동료들과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어요.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건 한국 청년이었죠. 목도리와 코트를 내준 건 한국 여성이었고 핫팩과 담요를 가져온 것도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건 그들 뿐이었어요. 다음 날 조직위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광장에서 관광객이 쓰러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도왔다고 말이죠. 한 직원이 그 장면을 CCTV로 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빠른 대처였어요. 전문가 같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응급 상황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이해요. 항상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 중국 협력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어젯밤 그 장면을 봤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회의가 시작됐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베이징 이야기를 꺼낼 때도 이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어젯밤 광장에 계셨죠? 그 장면 보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SNS 실시간 트렌드가 매일 회의 자료로 올라왔어요. 조직위 디지털팀이 분석한 데이터였죠. 상위 10개 키워드 중 7개가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한국 음식, K-팝, 태극기, 한복 체험, 비빔밥, 불고기. 계속 한국 이야기뿐이었어요. 반면 공식 후원사 관련 키워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부스들인데 말이죠. SNS 게시물 수도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가 다른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영상 조회수가 엄청났죠. 한 영상은 코리아 하우스 음식 체험기였는데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조직위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디지털 팀장이 보고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사무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협력 인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후원 구조상 노출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계약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후원사는 주요 위치 배정과 함께 적절한 노출 기회를 보장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SNS 노출은 한국 쪽이 압도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SNS는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건데 어떻게 통제하죠? 그 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제는 아니더라도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합시다. 관련 부서 전부 모이도록 하세요. 오후에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직위 핵심 인사들, 마케팅팀, 디지털팀, 그리고 주요 후원사 관계자들까지 왔어요. 중국 기업 대표도 2명이나 참석했죠.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총장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현재 SNS 트렌드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이것이 후원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 기업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노출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상 주요 위치 배정은 이행했습니다. 입구 정면에 부스를 배치했고 대형 광고판도 설치했어요. 하지만 SNS는 다릅니다. 그건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콘텐츠라서. 중국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마케팅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 질문에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측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적고 위치도 좋지 않아요. 공식 후원도 받지 않았죠.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한국으로만 몰리는지. 디지털 팀장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SNS 분석 결과 한국 관련 게시물의 감성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긍정적 반응이 많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긍정적인가요?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친절함, 진정성, 배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보다 스태프가 친절했다는 내용이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번호표를 나눠주던 관광객, 태극기 배지를 건네던 아주머니, 우는 아이를 달래던 사람들, 쓰러진 관광객을 도운 청년, 모두 진심이었죠. 중국 대표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가 더 친절하면 되는 겁니까? 마케팅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절 교육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구조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한국 부스 위치를 재조정하든지 우리 쪽 프로그램을 강화하든지. 법무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위치 재조정은 이미 계약이 끝난 사항이라 어렵습니다. 각국과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중국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투자 대비 효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돈과 위치와 마케팅만으로 설명하려 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각 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표정들이 모두 무거웠죠. 저는 자리에 남아서 회의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없었죠. 복도에서 그 중국 협력 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제게 말을 걸었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입을 열었죠.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 진심은 살 수 없어요. 그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진심이었어요. 배려, 친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죠. 계산되거나 연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코리아 하우스 방향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긴 줄이 보였죠. 그날 저녁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물었다. 왜 한국만 인기가 있느냐고. 하지만 정작 답은 듣지 않았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원한 건 통제 가능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는 반복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질문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말이죠. 며칠 후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체험관이었어요. 올림픽 파크 한쪽에 위치한 삼성 부스가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아침 회의 때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어요. 삼성 체험관 대기줄이 심각합니다. 어제 최대 3시간 대기까지 발생했어요. 사무총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시간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자가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체험관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줄이 건물 밖으로 한참 늘어서 있었죠. 다른 부스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삼성은 공식 후원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참가 기업이었죠. 위치도 메인 광장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린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를 이었습니다. 중국 공식 후원관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입니다. 반면 삼성은 평균 2시간 이상이에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올림픽 파크로 향했어요. 삼성 체험관을 찾아가는데 멀리서부터 줄이 보였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건물 한 바퀴를 돌아서 광장까지 이어져 있었죠.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독일 관광객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반쯤요.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가시려는 거죠? 여기 체험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신 기술도 볼 수 있고 선물도 준대요. 옆에 있던 프랑스 여성이 거들었습니다. SNS에서 난리예요. 다들 여기 왔다고 인증샷 올리던데요. 저는 중국 후원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곳은 한산했습니다. 입구에 직원이 심심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니 당연하다며 환영했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설은 화려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VR 기기도 여러 대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였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체험을 권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사양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삼성 체험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입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죠. 내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어요. 최신 스마트폰 체험 존, 폴더블 디스플레이 존, VR 게임 존까지 구역이 잘 나뉘어 있었죠. 사람들은 각 존에서 열심히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스태프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한 체험 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올림픽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AI 기술로 배경을 합성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워하며 SNS에 바로 올리고 있었어요. 출구 쪽에는 기념품 코너가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들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올림픽 로고가 들어간 스마트폰 케이스나 이어폰 파우치 같은 거였죠. 사람들이 좋아하며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갔죠. 나가는 사람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아 보였어요. 밖으로 나와 다시 줄을 봤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기업 대표들이 와 있었고 표정이 좋지 않았죠. 사무총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삼성 체험관 인기가 계약 조항에 저촉된다는 입장이에요. 중국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메인 스폰서입니다. 계약서에 주요 노출과 우선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후원사인 삼성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참가 기업으로서 허가받은 거예요. 하지만 규모와 영향력이 문제입니다. 중국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쪽 대기줄이 우리 부스보다 2배 이상 길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라서요. 그럼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 시간을 줄이든지 입장 인원을 제한하든지. 사무총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스에 제한을 가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대표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어요. 우리는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회의실이 긴장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이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돈을 많이 낸 쪽이 사람들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죠. 그 중국 협력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조항을 다시 검토해봅시다. 노출 균형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조항을 확인해 보니 애매합니다. 적절한 노출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수치는 없어요. 그럼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중국 대표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주요 위치를 받았지만 실제 효과는 삼성이 더 크다면 계약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사람들이 삼성을 선택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마케팅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체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서비스도 좋다고 평가받아요. 그럼 그 부분을 배워서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상대방을 제안하는 것보다요.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건 교수님 개인 의견이고 우리는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삼성 체험관 방향으로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통제하려 하고 있죠. 돈으로 산 권리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보다 우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동료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밀라노 올림픽 잘 되고 있어. SNS 보니까 한국이 대세더라.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많아. 돈과 사람의 선택이 충돌하고 있어. 흥미로운 케이스야.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아. 사람들이 이길 거야. 항상 그래왔듯이.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고요했지만 내일 또 어떤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아침 회의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SNS 트렌드 분석이었어요. 디지털 팀장이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죠. 새로운 키워드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돌이에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가 최근 사흘간 급격히 증가한 게 보였어요. 게시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사무총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온돌이 뭡니까?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팀장이 설명했어요. 그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까? 코리아 하우스에 온돌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겨울 올림픽이라 난방이 화제가 되면서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담당자가 영상 몇 개를 재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온돌 체험실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다며 감탄하는 표정들이었죠. 한 영상에서는 프랑스 관광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왜 유럽에는 이런 게 없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 전체가 아늑해요. 다른 영상에서는 독일 가족이 온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뒹굴고 있었어요. 아빠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우리 집에도 이거 설치하고 싶어요. 정말 편하네요. 마케팅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온돌 관련 게시물이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특히 영상 조회수가 높아요. 총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난방 방식 하나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평소보다 더 긴 줄이 보였죠. 입구에 도착해 물어봤습니다. 온돌 체험은 어디서 하나요? 안내 스태프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2층에 있는데
지금 대기가 좀 있어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영국 여성이 말했죠. SNS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닥 난방이라니. 옆에 있던 스페인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영상 보고 왔어요. 다들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딱인 것 같아요. 1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전통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바닥에 손을 떼보니 따뜻했습니다. 아늑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었죠. 한 스태프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1000년 이상 된 한국 전통 난방이에요. 바닥 아래 열을 순환시켜서 방 전체를 데웁니다. 서양식 난방보다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어요.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유럽 집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나요? 스태프가 하나씩 답변해줬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도 저렴하다고 했어요. 유럽에도 시공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저도 한쪽에 앉아서 체험해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까 온몸이 편안했죠. 겨울 올림픽 기간이라 밖은 추웠는데 이곳은 정말 아늑했습니다. 옆에 앉은 캐나다 관광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우리나라도 추운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감한다고 했죠. 특히 겨울이 긴 나라에 적합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1시간쯤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구에서 방명록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상을 적고 있었죠. 저도 한 줄 적었습니다. 전통이 현대에도 유효함을 증명하는 훌륭한 사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로 가보니 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하고 있었어요. 온돌 관련 기사가 유럽 언론에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다뤘고 독일 언론도 보도했어요. 화면에 기사 제목들이 떴습니다. 한국의 1000년 난방 기술이 유럽을 사로잡다. 겨울 올림픽에서 발견한 따뜻한 혁신. 왜 우리는 바닥 난방을 몰랐을까? 사무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이군요. 중국 협력 인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의도된 마케팅 아닙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디지털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측이 특별히 마케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체험 공간을 만들어뒀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화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 전통 난방 방식도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마케팅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부스를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럼 한국만 계속 주목받으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돌이 화제가 된 건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죠. 실제로 좋았기 때문이고 겨울 올림픽이라는 맥락과 딱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 중국 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어요. 교수님은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이죠. 좋은 것은 알아봐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썼는데요.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했습니다. 온돌 관련 게시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했다. 온돌이 그 증거다. 1000년 전 기술이 지금도 최고다. 댓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한국 여행 가면 꼭 온돌방에서 잡아야겠어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기술이네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밀라노 조직위는 지속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정작 1000년을 지속해온 기술은 못 봤어요. 한국은 조용히 보여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가워 보였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죠. 대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직위 내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마다 한국 관련 이슈가 올라왔어요. SNS 트렌드 현장 인파 언론 보도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어느 날 오전 대회의실에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무총장부터 각 부서장 그리고
주요 후원사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지 않았죠.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팀장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SNS 언급량 비교였죠. 한국 관련 게시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중국 공식 후원 콘텐츠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죠.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 예약이 급증했어요. 한국 관광 문의도 크게 늘었다는 보고였죠. 반면 중국 후원관 주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였어요. 중국 기업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왜 한국만 인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무총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이유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답을 못 찾았다는 겁니까? 중국 대표가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는 계약대로 최고의 위치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 모양입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불이행 아닙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상 의무는 다 이행했습니다. 위치 배정 광고 게재 모든 조항을 지켰어요. 다만 관람객 반응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통제요.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는 뭡니까? 돈만 받고 결과는 책임 안 진다는 겁니까? 다른 중국 관계자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본사에 보고할 게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효과는 제로예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밀라노 조직위 인사들도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발길을 강제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보장하지 말았어야죠. 중국 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계약서에 적절한 노출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합니까?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갔고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싸워봐야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진정하시죠.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어요. 사무총장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주저하는 것 같았죠. 계속하세요. 사무총장이 재촉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적었어요. 위치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죠? 중국 대표가 따져 물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 관련 키워드를 보면 진정성, 친절, 배려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기술이나 화려함이 아니라요. 그럼 우리는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까? 중국 대표가 발끈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케팅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 기간 내내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직접 봤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그들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도왔어요. 길 잃은 사람에게 배지를 나눠주고 줄을 정리해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쓰러진 사람을 구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했어요. 중국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얘기는 마케팅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요. 그게 SNS에 퍼지고 입소문이 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국 협력 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다른 밀라노 인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 발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올림픽 정신. 이건 비즈니스예요, 교수님. 우리는 투자 수익을 따져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올림픽을 순수한 비즈니스로만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무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 코리아 하우스 쪽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관계자를 마주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운영 책임자였어요. 그에게 물었죠. 구석에 배치돼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흐름은 위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알아봐지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코리아 하우스 앞에 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한 겁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다. 돈이 모든 걸 살 수 없다는 진실을.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 그리고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밀라노의 밤은 고요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